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북방민족사 개통과 흐름 이제 두 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막 선비, 흉노 막 이런 이름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오늘 자 이제 고조선 부여를 지나서 이제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면 이제 5세기를 기준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400년 때에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이 등장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 고구려는 그 이전과 전혀 다른 또 고구려입니다. 이미 그때는 이제 고구려는 제국적 성격을 가져버리니까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쪼갠 겁니다. 그래서 5세기 전. 그래서 이때 이제 중국에는 이제 흉노가 무너진 후에 여러 흉노가 없던 자리에 이제 그 문화적 충격, 그러니까 세 가지 문화적 충격을 받겠죠. 하나는 중국의 문화적 충격, 하나는 흉노라는 제국의 그 학습 효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을 세운 경험은 이제 무서운 거죠. 왜? 조상대로 전에 내려오면서 그 제국의 학습 효과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쪽에 고조선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또 거기 문화적 성격, 이 충격으로 이제 북방민족이 이제 각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북방민족 가운데 5개 민족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선비족이 가장 강성했고요. 그래서 5호라고 부릅니다. 5호. 그래서 흉노 가운데 남쪽으로 교치됐던 흉노, 선비, 강족, 갈족, 저족 이걸 5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5호들이 무려 16개 이상의 나라를 세우는 5호 16국 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5호 16국 시대가 이제 저물어 가면서 그 북방민족의 유연이라는 세력이 등장하는 이 부분을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선비족인데 선비족은 이 동호가 흉노와의 전쟁에서 깨져서 이제 많은 종족들은 이제 뭐 중국에 또 흡수됐겠고 또 우리 부여나 고구려도 왔겠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세력은 이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선비족, 그다음에 좀 남쪽으로 있는 사람은 이제 오한이라 부르고요. 오한 중에 오한 대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요서 대인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난루라는 사람이 있어요. 난루. 근데 그 난씨는 백제성 씨입니다. 그 난루의 후대에 난원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난원경이 이제 백제의 장군이었다가 당나라로 투항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 묘지명이 얼마 전에 발견됐습니다. 난원경 묘지명이라고.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런 거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난원경이가 난씨가 백제계라면 백제가 요서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죠. 요서 백제가. 그거 안 알려주는 거죠. 하여튼 오한은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비족이 흉노 지역으로 오면서 이제 가장 강력한 5호의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됩니다. 이 부분을 이 5호 16구 시대 이게 작아서 아마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선비족, 흉노족, 갈족, 강족, 저족인데 선비족은 이렇게 전연, 후연, 서연, 서진, 남양, 남연 무려 6개의 나라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흉노족은 전조, 하, 북양, 그 다음에 갈족은 후조, 그 다음에 강족은 후진, 그 다음에 저족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족은 전진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돼요. 후태가 아니라 전진. 그 바로 전진의 왕 가운데 북연이라고 있었어요. 그 북연이라는 사람은 천하의 모든 세력을 통일하고 최초의 불교 국가를 세울 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수레바퀴를 굴리는 성스러운 왕, 최초의 동아시아의 전륜성왕입니다. 그 전진에서 불교를 고구려로 전해주면서 고구려도 바로 전륜성왕을 표방하는데 그게 바로 광개토 태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전진은 무지 중요하죠. 그때 전진에서 온 사람이 아도, 순도. 그죠? 그러면 바로 기억할 겁니다. 바로 이 5호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무려 16개 나라를 세우고 중국은 남쪽으로 다 쫓겨나지 이걸 이제 진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 이제 후반이 됩니다. 후반이 되면 5호 16이 중국으로 내려가니까 그쪽이 비죠. 그 비어있는 공간에 들어온 사람이 유연이라는 세력입니다. 그 유연은 어떻게 보면 북중국, 남중국, 그때 이제 중국은 이제 남북조시대가 되니까 그래서 북중국은 이제 5호들
후예인 선비족들이 세운 나라, 이른바 북위가 장악하고, 남쪽은 중국 한족들, 송제, 양진이라고 하거든요. 요 두 개의 세력을 통일한 게 수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유엔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고구려. 그러니까 이것을 새로운 사강 체제로 부릅니다. 근데 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은 정복전쟁을 하면서 왜 이 유연, 북중국, 남중국 쪽으로 진출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정치 지형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복 전쟁을 통해서 얻어지는 약탈이나 이걸 통해서 얻어지는 것보다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국가에 유익하다. 그러면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은 고구려라는 깃발 속에 예전의 부여나 고조선의 후예들을 하나의 고구려의 깃발로 뭉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중국식 정복전쟁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면 무조건 정복해가지고 그 세력을 없애는 거. 근데 북방민족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견제와 균형 또는 상관념. 하나의 깃발 속에 있으면 그 세력을 인정하는, 이것을 저는 연합국가론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때 이제 유엔이 있었는데, 근데 이 유엔을 깨고 유엔 밑에 있던 하나의 정말 미약한 세력이 있었거든요. 돌궐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 돌궐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근데 유엔이라는 걸 보면 뭐냐면요. 유엔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부드럽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저놈들은 부드러워야 돼. 그래서 부드러운 요자를 쓰는 겁니다. 마치 그 금나라를 여진이라고 부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진이라고 뭐냐면 계집애처럼 순종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유엔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그리고 그 유엔을 깨뜨리고 등장한 게 바로 돌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엔은 사강체제의 초원 제국이었습니다. 유엔, 북조, 남조, 고구려. 이것이 150년을 가요. 400년대부터 500년대까지, 550년대까지.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구려 150년 전성기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이때 이 유엔은 선비계 유목제국이고 결국에는 돌궐에게 무너지면서 그 누런 재앙이라고 불렀던 두 번째 투르크족이 등장합니다. 근데 투르크도 결국에는 동방에서 워낙 강력한 고구려와 수나라, 당나라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진출을 못하고 결국에는 걔들도 서쪽으로 가서 오늘날 아랍 세계를 지배하면서 900년대 되면 아랍이 무지 약해지거든요. 그때 투르크 세력들이 들어와서 아랍을 하나의 단일한 또 종교 세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스만 투르크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아랍의 그냥 오리엔트 지역에 투르크가 없었다면 아마 거기도 엄청난 종교적 분열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하나의 이슬람 제국이 된 것은 바로 투르크의 공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돌궐은 최초의 동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걸친 제국입니다. 그래서 투르크족을 보면 종족이 두 개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흉노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동방계, 그 다음에 그리스 계통에서 시작된 유목계. 그래서 터키인들을 보면 동방계와 이렇게가 있어요. 마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레슬링하는 사람을 보면 이게 우리 몽골계 같은데 또 어쩌게 보면 막 그 유럽계가 보이죠. 루마니아 이런 지역. 그것은 이 흉노나 돌궐들이 다 그렇게 서방과 동방의 유목 세력의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돌궐은 최초의 유라시아 제국이고요. 이렇게 제일돌궐, 동돌궐, 서돌궐하고 후돌궐까지 이렇게 해서 분열해서 745년에 이제 동아시아에서 그 역사가 끝나고 이들이 8세기, 9세기가 되면 오늘날 중앙아시아와 이슬람을 지배하면서 이제 셀주크 투르크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르크계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하여튼 이때 이제 돌궐과 고구려는 551년에 전쟁을 합니다. 돌궐이 이제 남쪽으로 가려면 고구려의 협조를 받거나 고구려를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고구려에서는 주력군을 오늘 한강에 있던 주력군을 뽑아서 돌궐과 신성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 틈을 타서 우리가 잘 아는 신라 진흥왕과 백제 성왕이 나제 동맹을 맺고 서울을 친 거예요. 이때. 그게 바로 553년이에요. 그래서 이때 고구려가 그래서 남쪽을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는 이때 신라와 백제를 분열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신라의 몰래 사신을 파견해서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신라한테 준다고 약속을 하고 신라 진흥왕이 배신을 때리고 백제를 쳐서 신라가 드디어
여기 경기도 땅을 차지하게 되고 이것이 신라가 결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백제 성왕이 배신감에 툭 떨면서 이제 대하성을 치러 가다가 오늘날 그 충청도 저쪽 저 어디야 그 대청댐 있는 거기가 개족산성인데 거기가 관산성이 아닐까. 거기에서 신라 매복군에 걸려서 목이 잘리게 되는 그게 바로 요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돌궐은 고구려하고 싸우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구려와 동맹을 맺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수나라는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수양제가 자기 딸을 돌궐의 계민칸한테 시집을 보내고 이번에는 또 장인의 입장에서 돌궐을 또 막 달래야 되니까 그래서 왔는데 그때 고구려 사신이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돌궐은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양다리를. 자, 근데 그때 기록이 나옵니다. 수나라에 뭐라 했냐면 고구려 사신이 수양제를 보고 뻣뻣하게 고개를 들고 인사를 하지 않았다. 수양제가 막사로 들어와서 부르르 떨면서 배구한테 저런 저 개망나니 같은 놈 어떻게 감히 대국에 황제가 왔는데 사신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인사도 안 하느냐. 그때 배구가 말하기를 고구려는 기자가 다스리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벌하십시오. 그게 바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계기입니다. 바로 그게 돌궐 계민칸에 있었던 609년 사건이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 기록에 있는. 자, 이게 바로 돌궐입니다. 그리고 나서 수나라가 무너진 후에 당태종은 돌궐한테 무릎을 꿇고 처음에는 받들었어요. 왜? 나라를 막 세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때 저쪽 돌궐 세력이 이제 당태종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그 돌궐이 가졌던 그 명칭을 당태종이 가져요. 그게 뭐냐면 천카한이었어요. 천카한. 태ong구리 칸이라는. 당태종은 그렇게 해서 성장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돌궐이 물러가면서 이제 이른바 당나라 제국의 중심인데 그때 이제 돌궐의 일부가 남아있는 애들이 바로 후돌궐을 세우는데 그때 후돌궐을 세우는 사람이 묵철카한인데 대주영이라는 사극에 나왔어요. 그 철광석에 가 있는데 대주영을 엄청나게 괴롭힌 우두머리로 묵철이 나와요. 그래서 묵철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었는데 묵철이 그 정도 기국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후돌궐을 세운 사람이고 바로 이 후돌궐 뜸에 결국에는 우리가 발해가 건국하게 되는 큰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후돌궐은 745년까지 동아시아에 있었던 이제 마지막 돌궐이죠. 이걸 끝나서 이제 돌궐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발해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돌궐을 무너뜨린 세력들이 위구르입니다. 그래서 당나라는 위구르를 엄청나게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해요. 그래서 위구르를 키워서 돌궐을 양쪽에서 팍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후돌궐이 멸망하게 돼요. 그러면서 위구르, 그 다음에 당나라, 그리고 신라로 이어지는 친당선선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위구르가 지배하니까 당나라 사람들은 마음대로 갈 수 있죠. 그 위구르가 세운 나라 이름이 고창국이고 그때 바로 우리나라 신라의 승려였던 해초가 바다로 가서 돌아올 때 바로 그 위구르에 있던 고창국에 들려서 거기 현장이 머물렀던 그 장소에서 보고 오늘날 태원까지 와서 거기서 신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기서 마지막 뜨는데 오는 도중에 실크로드 오는 도중에 그 도낭의 막고굴에서 그 막고굴을 관리한 사람이 제발 기록을 남겨달라 그래서 그때 자기가 갖춘 기록 중에 일부를 남기죠. 그게 바로 왕오천축국전이에요. 그러니까 왕오천축국은 전체가 아니라 요약집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분명히 해초스님은 태원에 와서 쓰셨을 거예요. 안타깝게 안 남았습니다. 그게 있다면 엄청난 기록일 텐데. 그래서 현장은 이렇게 육지로 가서 육지로 돌아왔어요. 근데 해초는 바다로 가서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법현이라는 사람은 육지로 가서 바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일본의 옌니는 바다로 가서 바다로 돌아왔어요. 이게 4대 우리가 말하는 여행기거든요.
그래서 육지에서 육지로 오고 육지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육지로, 바다와 바다. 이것도 무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동아시아가 하나의 세계, 불교라는 종교와 또 하나는 지리적인 하나의 세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당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당제국은 주변 민족을 다 원수처럼 다 정복 전쟁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반당 전선으로 뭉치겠죠. 그게 바로 발해, 후돌골, 티벳, 남쪽에 남조라고 있습니다. 남조는 남북조 남조가 아니고 백족이 세운 나라 이름인데 그 난이라는 것은 여섯이란 뜻이고 조라는 것은 연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예전에 하늘에서 두 선남 선녀가 내려와서 자식을 낳았는데 6명을 낳아요. 근데 그 6명의 토템들이 뱀, 독수리 이런 식으로 6종. 그래서 그 6종이 연합을 해서 나라를 세워요. 그걸 남조라고 하고요. 중국 역사에서는 뭐냐면 번남동맹이라고 그래요. 티벳과 남조가 동맹을 해서 당나라를 치는 거. 그러니까 당나라는 티벳이 공격하고 북쪽에 후돌걸이 공격하고 발해가 치고 이걸 우리가 반당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구르, 당나라, 신라로 이어지는 친당전선. 그러니까 당나라가 그걸 막기 위해서 각 지역에 있는 절도사들에게 너무나 많은 권력을 준 거예요. 그 절도사들이 2번에 걸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번진할거라고 부르고요. 번진할거. 결국에 첫 번째 번진할거 때는 알록산 사사명이 난 때. 그때는 번진들이 독립을 못했고 두 번째 번진할거는 황소의 난. 이때는 이제 드디어 번진들이 당나라를 무너뜨리고 5대 10국이라고 하는 대분열기를 만들죠. 요게 이제 지금 이제 거란 고려전쟁 바로 그 언저리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방민족 3000년. 그래서 돌골족들이 서쪽으로 가서 이제 이슬람 제국을 세우고 이렇게 많은 나라를 세웁니다. 지금의 오스만 터키까지. 그래서 오늘날 비록 아랍의 나라가 많지만 하나의 이슬람이라는 종교권, 문화권으로 이어진 것은 바로 이 투르크. 근데 투르크는 틀린 말이고 튀르키예라고 하라고 했죠. 튀르키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위구르는 위구르족들이 세운 나라인데 얘들은 이제 뭐 회골족, 회열족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이제 위구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처음으로 세운 나라 이름이 고창국이에요. 위구르 고창국. 지금도 실크로드 가면 고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가면 이제 그 고창국의 중심이 트로판인데 거기 가면 이제 베제클릭 그 동구 불교 석굴사원이 있어요. 그럼 거기 가면 만이교 관련된 유물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북이란에서 시작된 만이교, 그 만이교가 유일하게 국교로 있었던 게 위구르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구르족들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제 중국 세력에 의고 또 이쪽에 있던 투르크 세력한테 밀려서 위구르가 어디까지 가게 되면 중앙아시아까지 쫓겨가요. 그러다가 이쪽에 있던 몽골족들이 완전히 없어진 후에 위구르족들이 다시 들어와 자기 고향의 땅으로. 그것이 지금의 중국의 신강 위구르 자치주예요. 그래서 위구르는 이 고창국 이외에는 나라를 못 세웁니다. 안타깝게. 그래서 이 회골국이 약 100년 있은 후에 감주회골, 사주회골, 고창회골국이라고 있지만 너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저쪽 중앙아시아에 가서 투르크족과 함께 세운 나라가 카라한, 예르칸족들. 근데 이것은 주류가 위구르가 아니에요. 주류가 몽골족이고 투르크족이라. 그래서 위구르 나라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들은 위구르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동아시아에서 이제 돌걸 다음에 위구르족이 오면서 이제 서쪽에 기반했던 북방 유몬족의 수렵 유목족 제국의 역사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900년대부터 1000년 동안은 이제 우리 북방 만주 지역에서 출현한 요금원청이 지배를 하는 시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북방민족 3000년 역사 흐름 두 번째, 고구려 발해시대 때 유연, 돌걸, 위구르. 근데 유연, 돌걸, 위구르는 대부분 몽골의 서쪽에서부터 기원을 했습니다. 자, 이제는 몽골, 그러니까 초원의 서쪽이 아니라 이제 드디어 동쪽에서 일어나는 북방민족의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